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대출이 없는 앨리스입니다. 갑자기 저 원래 뭐 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팍 맞아가지고 대출은 평생 친구 제이콥입니다. 대출이 없는 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가요? 네. 대출이 있어야 또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네. 너무 대출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안 되지 않나. 레버리지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스케줄이 좀 앞에 있으셔가지고 아마도 네. 그 스케줄 끝나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걸로. 우선 저희끼리 시작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그 핀다라는 회사의 광고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뭐 지하철 이런 데도 많이 붙어있고 TV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핀다라는 회사가 이제 대출 중개하는 회사죠. 대출 모집 법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걸로 네. 시작하진 않았죠. 원래는 아니었나요? 핀다가 아마도 P2P 대출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핀테크의 약간 효시 같은 그 BM이 P2P 대출이었어요. 네, 그쵸. 뭐 A%, 핀다 이렇게 그때 많이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피벗을 한 거군요. 핀다는 한 그렇죠. 번. 그건 제가 몰랐네요. 그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왜 P2P에서 이렇게 피벗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맞아요. 한창 그 P2P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그렇죠. 요즘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네. 신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거기에 중간에 있는 중개업체가 그거를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쫙 분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었지만 요즘은 약간 그게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뭐 저희 P2P 얘기도 조금 시작하면서 인트로 할 수 있겠죠. 그 P2P는 첫 번째로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모델을 들고 오셨어요. 어떤 업체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뭐 대부업이냐 업 중에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금융 규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나머지는 못 합니다. 그 금융법에 있는 것들 A, B, C, D만 있으면은 그거를 하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돼라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구조를 막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 법인을 몇 개 세우고 얘는 뭐를 하고 쟤는 뭐를 라이센스를 따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은 대부업체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업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P2P 대출 했으면 굉장히 핀테크스럽고 멋있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대부업이야 하니까 이거 뭐 사채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 하는 거죠. 일단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게 한 가지 규제의 이유가 있었고 결국은 그게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은 그 법에 들어갑니다. P2P 전용 대부업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미 시장은 끝난 이후였어요.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다. 그래서 이미 P2P는 그렇게 규제 한 방에 맞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려운 분야예요. 굉장히.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확률을 연체나 또는 그 갚지 않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이 업이 돌아갈 수 있는데 IT적인 역량은 많이 있었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금융적인 역량, 신용평가에 대한 역량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대출을 확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심사를 사실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할 능력이 심사에 대한 건 이게 저도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구경한 바로는 굉장히 고도의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요소들, 적어도 뭐 지역이나 성별, 직업 같은 건 기본이고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을 연체율과 엮어가지고 신용평가 모델을 확립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또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스타트업이면 더 어려웠겠네요. 이게 처음에 만약에 연체율이 굉장히 낮게는 나올 수 있어요. 대출 플랫폼은 그러면은 몇 년 후에 몇 %를 넘겨가 그 이자를 줘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끌어오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빌려줄 때 그 모델이 없으면은 처음엔 당연히 디폴트가 안 나죠. 뭐 이자를 처음엔 좀 낼 수도 있는 거고 연체가 잘 안 될 텐데 이게 모수가 계속 대출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연체 총량이 늘어나더라도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우량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때가 이제 오겠죠. 그러면은 이 연체가 총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그래서 몇 년, 뭐 한 3년 정도는 봐야지 이게 우량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약간 통계의 장난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예전에 뭐 저축은행 사태 때나 P2P 때나 전부 다 그 금융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 좀 두고 봐야 된다. 너무 초기다.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은 돈의 양이 크잖아요. 굉장히. 조금만 뭐 되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대출되는 거는 금방이기 때문에 0.1%
10%만 대출 연체가 되더라도 이 회사 자체 플랫폼은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돈 빌려주신 분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그냥 나는 날아가는 건데 이제 그 회사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 지금 오늘 얘기할 네. 대출 중개, 대출 모집 그 라이선스가 시작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는 아예 안 하는 걸로. 아마 최근에는 이쪽으로 거의 집중하시는 것 같고, 요즘 또 예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엔 더더욱 그랬죠. 네. 네. 굳이 또 그런 저희 고금리 한국은행도 상품을- 또 이제 3%로 기준금리 네.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미국이 전 세계 돈을 미국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렇죠. 이게 또 달러 패권과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갑자기 인플레가 너무 계속되면은 네.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점점 흔들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 물론 자국민들의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네. 페드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지금 네, 거해졌습니다. 딥해졌는데. 금융으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대출 모집 법인에 네, 대해서 네, 네, 얘기를 네, 네. 좀 메인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핀다 광고가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핀다뿐만 아니라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의 3대장 네. 같이 조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이 조금 어색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지금 앨리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의 3대장이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토스가 51% 정도, 네, 그 절반 정도를 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21%였나 6%였고, 그 다음으로 10몇 %를 핀다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80%가 되죠? 80% 정도. 굉장하네요. 네. 네. 인지도하고 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커머스나 금융에서의 신뢰, 그럼 1단계는 무엇이냐? 모든 거의 1단계의 신뢰는 내가 아는 거. 익숙한 이름. 네, 일단 익숙해지고 그놈이 그래서 나쁜 놈이지 좋은 놈이지를 판단하는 거지. 핀다도 사실은 아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광고를 그렇게 크게 세게 하는 것도 일단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내가 뭐 좋은 대출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도 네네. 나는 널 모르는데 해버리면은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사실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회사 뭐 광고도 하고 TV에도 네네. 나오면 유명해지니까 네. 쟤네들 유명하니까 사기치면은 크게 손해를 볼 거야. 그러니까는 그쵸. 믿어도 되겠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사실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그래서 네. 금융회사들 보면은 이미지 광고도 많이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알려지게, 좋게 알려지게 하는데 알고 보면 네. 금융이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뭐 뭐 스포츠 뭐 골프 대회도 후원하고 네. 일단은 이름을 바르잖아요. 한 번씩. 네, 맞아요. 네. 다 그런 전략이.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3대장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예전에는 그 대출 모집인이라는 분들로 시작된 이 비즈니스예요. 네. 아마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보셨을 그 보험 설계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업종입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막 해주시고 보험을 팔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은 전국에 20만 명 정도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보험 대리점들도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최근엔 GA라고 여러 회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대리점도 나와서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대출 모집인은 이런 분들을 아마 주변에서 자주 보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고신용자들은 사실 시중은행 갈 수 있고 네. 시중은행의 지점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약간 신용이 중간 정도이신 분들이나 또는 뭐 어쩐 이유로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 네.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2금융권은 주변에 오프라인 매장이 잘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전국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은 대출 모집인을 좀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뭐 대출 웹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네네. 그래서 뭐 직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출을 끌어오면은 거기에 수수료를 뭐 신용대출은 얼마, 담보대출은 얼마. 신용대출이 좀 더 세더라고요, 수수료율이. 이게 굉장히 뭐 큰 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지난 2017년에 한번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네. 그 당시까지의 대출 모집인이 한 12,000명 정도가 있었고 네. 여기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게 바로 대출
대출 모집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당시에 근데 이 12,000명밖에 안 되시는 분들인데도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약 5,410억 원. 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잠깐 솔깃한데요, 저도.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유망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네. 대출 모집인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보통 이제 제2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대출 상품을 거기다 대출 모집인이 그럼요. 취급할 수 있는 걸까요? 특별히 상품에 제한은 없었던 것 같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육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네. 교육만 받고 계약을 각 금융기관이랑 해왔는데 수수료율이 신용대출은 1에서 5%. 네. 이게 대출 총액의 1에서 5%예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담보대출은 0.2에서 2.4%이고 은행은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은 평균 0.3%만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네네.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 캐피탈이죠. 2.2에서 5%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캐피탈사는 전국망이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밖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대출 판매를 조금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발로 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근데 수수료 구조 자체가 대출을 많이 내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금융 소비자의 가장 큰 문제인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규모를 늘리게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10수년 전부터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신용자들은 어디 가가지고 돈을 못 빌리는 이유가 이렇게 네네. 접점도 없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중신용인과 동시에 무신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주부나 아니면은 그렇게 금융 상품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대출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돈을 못 빌리면은 더 고금리인 대부시장으로 그냥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 10에서 15, 20 사이에 있는 왜냐하면 대부업감이 이제 20% 넘어가기 때문에 10% 초중반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10수년 전부터 나왔고요. 네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또 미션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분들의 소비자들하고 잘 엮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2021년에 작년이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오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은 다 등록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제대로 좀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핀테크 플랫폼이 이런 대신 오프라인 활동을 못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대출 상품을 그 실제로 대출 상품을 만드는 기관, 금융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2019년에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이 법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네, 투명하게 이렇게 많은데 그 3개 업체가 80% 이상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상반기에 한 6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된 거. 6조의 핀테크 플랫폼들이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만약에 기존의 대출 모집법인 그 모집인처럼 만약에 1% 정도를 받았다면은 네. 약 600억 정도는 수수료로 가져갔을 것이다. 근데 얼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수수료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사실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왜냐하면 그쵸. 만약에 기준금리가 1%였을 때 그 스프레드가 대출과 예금의 스프레드가 1%였다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3%가 돼서 1로 그 스프레드가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네. 더 확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프레드 자체가 폭이 네, 넓어진다. 넓어지게 되니까 뭐 1.5나 2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영업수익이 9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들은 아마 고금리 시대는 굉장히 좋으실 걸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또 핀테크 플랫폼들도 하나의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서플라이 체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예상을 네. 좀 그리고 해볼 수 준비들을 있겠네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그 라이센스 시작될 때 네네. 이미 2021년 9월에 등록한 법인들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다 준비를 해서 법 시행과 동시에 네. 딱 라이센스 받고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요이 땅 한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게 그 정도의 매출이에요. 예를 들면은 토스 얘기를 좀 뒤에 할 텐데 네. 조금 먼저 해보면 어쨌든 토스가 사업보고서에 볼 때 대출 중개로 추정되는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월 100억이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월 있거든요. 100억이요? 네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 그 토스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컨슈머 서비스 부분 매출이 나오는데 2294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피지 같은 건 다 뺀 거예요. 거기에는 송금 중개 광고 결제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증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증권의 매출을 뜯어보면은 7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2222억입니다. 그럼 2222억이 송금 중개 광고 결제 인증이라는 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토스 송금 돈 안 내잖아요. 그렇네요. 네, 송금 돈 매출이 나올 데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개 광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결제, 토스 결제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커머스 볼 때 뭐 카카오페이 결제, 뭐 네이버 페이 결제, 토스페이 결제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토스가 가지고 있는 토스 페이먼트로 연결시켜주는 결제, 간편 결제 수수료거든요. 토스가 카카오나 네이버만큼 범용성 있는 페이는 또 아니에요. 많이 붙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증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건 그쵸, 아닙니다. 네, 인증은 건당을 네.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중개와 광고이거든요. 근데 중개는 여기에 대출 모집 그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래서 광고로 물론 많이 팔고 있겠지만 네. 여기서 뭔가 비교 광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합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제가 22년 2분기 IR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또 대출 중개 관련 이제 금액이 많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올해가 2022년이 1년을 풀로 그 매출을 이제 보여주는 첫 해가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 매출 성장률이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맞은 업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정부도 도와주고 금융은 일단 정부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정부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물건을 만든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 특히나 이제 여기서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소비자를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네. 거기는 이미 금융을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수백 수천만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또 금융 플랫폼들도 최근 또 IT 혹한기에 맞아서 매출을 늘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아기가 탁탁탁 맞아가지고 올해가 이 대출 중개 모집 법인의 모멘텀이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까지 이 핀테크 플랫폼들이 광고처럼 하고 있었던 많은 상품이라고 해야겠죠. 그 상품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중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 결국은 라이센스를 따거나 다른 라이센스 받아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결국은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광고는 배너 광고만 되는 거예요. 딱 그 광고 면이나 시간, 그 광고 자체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광고고 나머지 대출 총액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받는 방법은 중개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중개 플랫폼이 내가 대출을 늘렸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든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늘리게 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개로서 규제를 금융당국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배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네네. 나는 어차피 광고비 받았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출을 얼마를 받아가든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런 정률 수수료입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돈을 많이 벌지는 뭐 알 수 있겠죠. 네. 거기를 통해서 많은 대출이 연계되게 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되겠죠. 이게 정말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따라올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웬만한 저축은행, 지방은행, 캐피탈이 거의 다 들어있을 걸로 생각되고 네. 그 대출 모집인이 기존에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험은 어렵잖아요. 보험은 뭐 들어도 모르고 네. 사실 내가 얼마 내는지 이게 리스크가 앞으로 뭐 벌어질지 그런 모르기 때문에 그쵸. 잘 알 수 없는데 대출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냥 몇 개월 갚는 거 뭐 몇 년 거치 뭐 이율, 이자율 플러스 뭐 우대금리는 뭐 얼마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개인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보 부분이 조금 그나마 복잡한 복잡할 수 부분인 있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핀테크 세 개 회사가 51%, 26%, 10 몇 %를 가지고 있는 네네. 결국은 세 개 법인이고 이쪽은 공급자 측면이나 수요자 측면이나 좀 기득권이 보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켓 셰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3대장의 마켓 네, 셰어가.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판매한 금융기관은 그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또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고 더 쏠리면 쏠렸지 다른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새로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보니까 온라인 모집법인이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였나? 네.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제 면허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모집법인들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 25개 정도 되지만 이제 사실상 3개 업체가 네. 마켓쉐어 80%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다른 업체들은 이제 20%를 나눠 먹는 구조겠죠. 그렇죠. 결국은 많은 금융기관과 제휴가 돼 있어야 되고 네. 또 금융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소비자가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제휴는 할 수 있어도 소비자, 유저가 많은 플랫폼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내가 들어봤고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다면 일단 금융신뢰 1단계는 통과한 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제휴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만 잘 해주면은 이 부분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핀다는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건가요? 네, 21년에 네.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네. 핀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015년에 설립됐고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성장해서 직원 수가 한 120명대 정도까지 성장했어요. 작년 정도에 이제 시리즈 B 115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한 1,000억 밸류 정도 평가받은 걸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시리즈 B를 작년에 받았어요? 네. 왜냐면 15년 아마 창업인데. 그 전에 3, 4년은 이 핀테크, 특히 P2P로 시작한 업체들의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받지 못했고 새로운 BM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핀다가 가지고 있는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제휴된 곳이 제일 많아요. 130개 이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랑 250개 이상의 그 주택담보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중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장에 의하면 최저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대출 연결까지 입금까지 완료될 수도 있다. 입금까지. 네. 야, 근데 이건 좋네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신용 모델을 돌리면 되는 거죠. 하여튼 주민등록번호 가져가면은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가 다 가능하니까 빠르게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네. 장점이겠네요. 네. 사실 이런 모델은 다른 타사들도 비슷할 것 같네요.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맞아요. 비슷하게 좀 빠르게 이율 확인해보고 네.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매출이 20년에 한 55억 원, 그리고 21년에는 29.7억 원인데 아마도 주택 그리고 그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레버리지에 하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21년에는 드디어 6억 흑자를 이뤘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요 2021년이 본격적으로 그 대출 모집법인이 9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게 9, 10, 11, 12 딱 4개월만 반영된 거예요. 아직 되게 초기. 네, 22년에는 훨씬 더 그 금융기관이 아마 결국은 제2금융권은 네. 한 뭐 7, 80% 이상은 온라인 통해가지고 네. 핀테크 플랫폼 통해가지고 대출 팔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주 중에 기아 자동차가 주주로 그게 되게 신기한 점이었어요. 오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네, 같네요.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금융으로 따지면 조금 이게 어떤 건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금융 플랫폼이라는 건 유통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PB 상품 아시잖아요. 네네. 편의점 가보면은 편의점에 브랜드가 붙은 뭐 GS면 GS, 이마트24면 이마트24에 브랜드가 붙은 상품들, 과자들이 막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토스나 핀다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내가 XX저축은행에서와 거래한다고 생각을 할까? 핀다에서 받았다 생각하죠. 그렇죠. 네. 아마 절반 이상은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나는 핀다 토스에서 대출받았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이 이 대출 플랫폼에 종속이 되게 되고 본인들의 브랜드를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결국 그 브랜드 죽기 때문에 네, 그거 하기 싫어하는데 뭐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지만 이제 1금융권들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핀테크의 어떤 빨리 소비자를 만나야 되니까. 소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좀 이용을 하고 또 네. 브랜드나 뭐 이런
그런 마케팅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핀다가 대출 중개 광고를 하면 그 모든 저축은행과 이제 지방에 있는 은행들을 다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네. 거기서도 광고 효율도 상당히 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2금융권의 어떤 테크 업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판매 시점에서의 그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수수료율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네. 뭐 작년에만 해도 네. 수수료가 너무 높다 막 이렇게 한번 기사가 1%가 났었어요. 아니라 1.5에서 2%네요. 네, 이거 뭐 사실 뭐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2금융권이 우리 수수료 너무 높아요. 약간 네, 이렇게 이제 앙탈 얘기하면서. 부리고 있는 정도까지 네. 벌써. 근데 또 빅테크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팔아줬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그게 않냐고 생각할 이제 수도 이게 있고. 또 네. 독점 문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네.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안 그러면 나가세요. 네네네. 안 그러면 가세요. 그쵸. 이랬을 때 갈 데가 있으면 독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네. 토스 51, 카카오페이 26, 틴다 10몇인데 이러면 이제 만약에 토스에서 누가 막 싸우다가 나가세요. 그러면 저기 카카오페이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팔려고 해서 나가 했을 때 이 실질적으로 이 다른 업체들하고 제휴했을 때 정말 뭐 조금은 줄겠지만 이 업체 존속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들어지느냐. 네. 그러면은 이제 독점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되는 쪽으로 법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 점유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점유율이. 아주 러프하게 보면은 네네. 하나의 회사가 50%를 넘거나 세 개의 회사가 75% 넘으면은 일단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구나라고 봅니다. 그 퍼센테이지 기준이 있군요. 네, 그냥 아주 다른 요소를 많이 봐야 되지만 네. 일단은 추정하는 그런 그 기준이에요, 하나의. 그거에 따르면 지금 이 시장은 과점 시장이고 네네. 토스 하나만 가지고도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제2금융권의 수익률 이제 본인들한테 어쨌든 떨어지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테크 기업에 많이 수수료를 떼주다 보면.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이제 정책금융 상품 같은 것들, 뭐 햇살론 이런 게 있대요. 네. 이런 거는 약간 좀 소득이 낮으신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이제 수수료율 좀 덜 가져가야 되지 않냐 테크 회사에서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뭐 계속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카드 수수료 우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연 매출이었나요?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 우대 수수료 적용을 해라 해가지고 엄청 낮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한다면 네, 그 전에 많이 벌어야죠. 지금 빨리. 네, 생기기 전에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생기면은 말 듣고. 사실 이게 문제가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항상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전가를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은근히 여기서의 또 금융기관에서 항상 문제는 플레이어가 항상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은근히 담합 비슷한 구조가 또 형성이 됩니다. 물론 경쟁도 하지만은 은근히 이게 되게 쉽기 때문에 이자율 같은 것이 아마도 처음에는 경쟁 막 하다가 네.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싹 올라간 다음에 요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앨리스 말씀하신 구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네, 대출 중개업,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고요. 또 네. 혹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한다면은 네, 저는 네. 많은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고 또 그런 제휴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대출을 파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하나가 더 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전에 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네. 똑같이 제휴해 주시면 돼요. 연동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내부 시스템 다 있을 것이고 네. 우리 쪽으로 연동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MAU 10만짜리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우리 제휴 좀 해주세요. 그러면 꺼져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 MAU 한 1,000만 정도 찍은 플랫폼인데요. 네네.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면 지점장님 방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장님 해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컷되냐 아니면 뒷방으로 들어가냐. 그렇죠. 네. 뒷방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느냐 이런 문제. 네. 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